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일 정상이 원자폭탄 투하 때 히로시마에서 숨진 한국인들을 추모하는 위령비를 함께 참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사 해결 노력이 그동안 말 위주에서 실천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2주 만에 다시 만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상호 연대와 협력에 공감했습니다. 이후 함께 만난 한미일 정상은 북핵 위협에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G7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지를 재차 강조하며 지뢰 제거 장비 등 필요한 물품은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모레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행 중에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2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무죄 선고와 엇갈린 판결로 항소심 재판부는 휴대전화 벨소리나 진동,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대로에서 도로에 들어온 50대 여성을 피하려다 차량 5대가 부딪혀 6명이 다쳤습니다. 포항에선 혼자 조업에 나섰던 60대 선장이 실종된 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비를 참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도 처음이고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도 처음입니다. 이 모습은 10명의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실은 실천으로 과거사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첫 소식은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부부가 기다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넥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위령비에 하얀 카네이션을 바치고 10초간 묵념했습니다. 한일 정상 공동 참배는 물론 한국 대통령이 위령비를 찾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역사적인 장면을 직접 피폭된 박남주 전 한국 원폭 피해자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한국인 피해자 측 10명이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기시다 총리 부부도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 정상이 한일 관계의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분도 걸리지 않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과거사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G7 정상회의 중에 한일 정상이 한국인 위령비를 참배함으로써 한일 관계 회복에 의미를 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히로시마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방금 보신 위령비는 존재 자체가 한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위령비를 바치고 있는 받침대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해 옮겨왔고 그 방향은 희생자들이 갈 수 없었던 고향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평화공원 안으로 들일 수도 없어서 50년 넘게 공원 밖에 있었습니다. 제1동포들은 이번 공동 참배가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신재우 기자입니다. 원폭 투하로 2만여 명의 한국인이 순식간에 소중한 목숨을 빼앗겼다. 히로시마 시민 1할에 달하는 한국인 희생자 숫자는 묵고할 수 없다. 높이 5m, 무게 10톤에 달하는 한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옆 비석에 적힌 위령비의 유래를 적은 문구입니다. 위령비를 바치고 있는 거북이 머리는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히로시마 북서쪽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위령비의 역사도 제1동포의 한을 품고 있습니다. 위령비는 공원 내부에 위령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돼 외부에 건립됐다. 일본 내 양심 세력의 도움으로 원폭 투하 55년 만인 1999년 평화공원 안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히로시마 한인동포와 시민들은 이번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가 한일 관계 개선의 촉매제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진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대한 미련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더 진보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韓国の方も岸田さんと大統領が一緒にお参りをされたことで私たちも近く感じましたけれども、韓国の方も近く感じていただけたのではないかと。 한일 정상의 관계 개선 노력이 계속될수록 이번 한인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는 양국 후의 상징과도 같은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히로시마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위령비 참배를 마친 한일 정상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지 2주 만으로 한미일 정상도 2분 정도 짧은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두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각 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정상이 2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회담은 35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제 안보를 비롯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합니다. 日韓の在り方に加えて、グローバルな課題についても両国の連携強化について 두 정상은 한국 히로시마를 포함한 직항로 재개와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 공급망과 첨단 기술 협력 진전에 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어 성사된 한미일 간 3자 정상회담. 여기서 한미일 정상들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등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격적인 방일로 당초 1시간에서 2분 정도 짧은 회동에 그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사전에 미리 의제가 조율된 만큼 회담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외신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바이든 대통령이 3국 워싱턴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의 깜짝 인물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지원을,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재를 요청하기 위해서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뢰 제거 장비 등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힘찬 악수로 첫 인사를 나눈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성사된 30분간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지지와 연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뢰 제거 장비와 긴급 후송 차량 등 필요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제공한 인도적 물품에 감사를 표하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초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려던 계획을 바꿔 직접 일본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대반격을 앞두고 우방국 지원을 적극 호소했습니다. Не буває такого дня, щоб Україна не стала сильнішою. Слава Україні! 도착하자마자 러시아와 우호 관계인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지지를 호소했고 수낙 영국 총리,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과도 회동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 상황에 대한 기자단 질문에 사실상 함락을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G7 정상회의에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고 강력히 비난했고 러시아는 선전포고라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윤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2박 3일간의 숨가뻤던 외교전 뉴스 추적에서 정리하겠습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공동성명 본문에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것이라는 문구로 시작되고 중국의 패권을 견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예의주시하던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해 진영을 통합했다며 선전포고에 확고하고 일관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 등 서방이 추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지원에 대해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саммите «семерки», и которые нацелены на двойное сдерживание Росс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중국도 G7 성명으로 자국을 먹칠하고 공격했다며 난폭한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사실상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묵인 및 지지를 했다며
결과는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에 엄중한 충격을 줄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회의 주최국인 일본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외교적인 항의인 엄정한 교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G7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국제사회 신냉전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네, 대통령실 출입하는 원중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두 정상이 꽤 얘기를 나눴다고 하던데 어디서 그랬습니까? 네, 어젯밤 9시부터 진행된 G7 정상들의 이 친교 만찬 자리에서인데요. 예.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한미일 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고 또 다른 나라들과의 일정도 빡빡하게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한미 회담은 잡혀 있지 않았었는데요. 예. 대통령실은 일본 측의 배려로 이같이 자리 배치가 됐고 덕분에 두 정상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만찬에서 사케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양조장이 있는 곳이 지금 한창 논란인 후쿠시마에 있다고 해요. 이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제 만찬의 메뉴와 원산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홈페이지의 아래쪽 보시면 히로토가와라는 사케가 제공이 됐는데 원산지가 후쿠시마현의 이와세군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예. 이 사케를 만든 마스자키 슈조라는 양조장이 현지의 쌀과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양조장의 위치를 보면 원전 사고가 난 발전소 지역과는 내륙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기는 예. 합니다. 이 밖에 후식 메뉴에는 이와테 현산 치즈케이크 그리고 미야기 현산 딸기 젤라토가 제공이 됐는데 모두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 속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시찰과 검증 문제는 별도로 진행되니 지켜봐 달라며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세계의 해법을 찾는 G7의 본질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2박 3일 좀 짧은 편이었지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가장 의미 있는 일정은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난 3월 방일과 지난달 방미 또 이번 달 기시다 총리의 방한 등 이 계속된 삼국 간 교류가 이번 한미일 회담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통령실은 특히 한일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고 또 원폭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것을 의미 있는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같은 행보 자체가 과거사 해결에 대한 양 정상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고요. 또 윤 대통령이 원폭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 동포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국가가 여러분 곁에 없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게 정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귀국을 했죠. 그런데 곧바로 또 정상회담이 이어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G7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가 방한해서 잠시 뒤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독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만찬도 이어갈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일본을 방문했던 유럽연합 집행부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내일 윤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희 기자였습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두고 엇갈린 반응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참모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깎아내리기의 혈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는 일제 강제동원으로 끌려간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사과와 보상을 외면하는 기시다 총리를 윤 대통령이 두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둔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마치 기시다 총리의 참모를 보는 듯합니다. 후쿠시마로 향한 원전 시찰단에 대해서도 견학단, 관광단에 비유하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다운 시릭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성과 깎아내리기의 혈안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에 대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1세기 신사 유람단이니 방사능 면죄부 시찰단이니 광우병과 사드 때처럼 또다시 괴담을 퍼뜨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참가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 집회를 국면 전환용 장애 집회로 규정하며 김남국 의원 제명에 적극 나서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을 점검할 우리 정부 시찰단 21명이 오늘 일본에 도착해 5박 6일간의 검증에 돌입합니다.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에서 방류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으로 유국희 단장은 과학적인 기준을 갖고 안전성을 계속해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나가실 때 황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서해로 유입된 황사가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을 뒤덮고 모레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호흡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입니다. 여의도 63빌딩은 먼지 속에 갇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가시거리가 3km대로 짧아지면서 멀리 떨어진 고층 건물은 윤곽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늘 오전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북춘천과 인천 백령도, 연평도에서 세제곱미터당 20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고 수도권에서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위성 레이더 영상을 통한 한반도의 황사 영향권은 특히 중부지방에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 황사 관측 일수는 지금까지 17번으로 지난 200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황사 발원지 주변에 눈이나 비가 지금 상대적으로 적게 내려 있는 상황이고요. 기온도 높은 상황이라 지표면이 건조하고 메말라 있어서 황사 발생 호조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황사가 우리나라에 모레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여중생과의 성관계 혐의로 긴급 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중생에게 음란 영상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또 다른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고개를 숙인 남성이 차에서 내린 뒤 법원 입구로 들어섭니다. 10대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순경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피해자랑 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해당 경찰관은 피해자 부모가 성관계 여부를 알게 되자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상관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불법이라 처벌받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순경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추가 혐의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순경은 피해 학생에게 건네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부터 수개월간 여러 명에게 몇만 원씩 돈을 이체한 내역도 드러났는데 경찰은 이 남성이 SNS를 통해 다른 미성년자들을 찾아 성매매를 해온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순경이 이들에게 성착취물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50대 남성이 여행 중에 우연히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첫 통화를 제외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계속 전화를 건 거죠. 이 남성의 행동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요?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 보시고 무엇이 스토킹 범죄인지 뉴스 추정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21년 11월입니다. 50대 남성은 울릉도 패키지 여행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사흘 동안 6차례 전화하고 한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첫 통화 이후 5번의 전화는 받지 않았는데 이를 스토킹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스토킹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남자친구와의 스킨십과 관련한 말을 해 불쾌하게 했더라도
그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5번의 부재중 전화 표시는 통신사의 부가 서비스에 불과하고 받지 않은 전화벨 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여성이 어쩔 수 없이 연락처를 주게 된 정황이 확인됐고 남성이 첫 통화에서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보며 여성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여성이 전화를 받진 않았지만 벨소리나 진동음,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법조팀 서남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5번의 부재중 전화와 1번의 문자 메시지 같은 사안인데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 판단이 달랐어요. 결정적 이유가 뭐였습니까?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이 무죄에서 유죄로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무죄라는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요즘엔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 부분의 차이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2심은 1심과 판단이 달랐죠. 아니다. 피해자가 여행 내내 가해 남성을 피해 다녔다는 것만 봐도 상당한 공포를 느꼈던 상황이었다라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가 중요하지 전화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여행 내내 피해 다녔는데 집에 와서 다시 전화가 온다면 공포, 불안 느낄 수 있죠. 그러면 무죄의 근거가 됐다는 그 대법원 판례는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판례는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18년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진 게 재작년이라서 그 이전의 전화 스토킹 범죄는 바로 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겨져 왔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례가 어땠느냐?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면, 다시 말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유죄, 안 받으면 무죄다라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들이 나왔었죠.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 제정 후엔 부재중 전화만으로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년 전까지는 18년 전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가 기준이었다. 네. 예. 성 기자 얘기대로 이제는 부재중 전화로도 유죄가 될 수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법조항 문구의 차이인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스토킹 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두 법의 차이가 하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라고 되어 있죠. 사전적으로 통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곳에 무엇이 반드시 지나가거나 도달한다는 것이고요. 즉 전화를 걸었다면 상대방이 그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용하다라는 의미는 필요에 따라서 무엇을 사용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에선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화나 문자 등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상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빛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잃어버리거나 훔친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되팔아온 파키스탄 출신의 귀화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집 냉장고와 밥솥 등 곳곳에서 숨겨둔 현금 뭉치가 발견되는데 압수된 현금만 6,800만 원에 달합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 천장 선반을 만지자 현금 다발이 든 쇼핑백과 봉투가 나옵니다. 압력밥솥 안과 냉장고에도 현금이 가득합니다. 압수합니다. 2천만 원? 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동안 도난분실 휴대전화만 상습적으로 사들인 귀화 외국인 A씨의 자택에서 휴대전화 34대와 현금 6,805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 주기로 대포폰을 교체했고
작물업자 등과 거래할 때도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A씨는 이렇게 CCTV가 잘 보이지 않는 지하철역 계단이나 자신의 차 안에서 거래하면서 추적을 피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한 대당 5에서 7만 원의 차익을 남겨 재판매했는데 지난 3월 작물 총책이 붙잡히며 A씨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올해 작물 총책, 베트남 총책을 검거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절도범 2명이 검거하면서 얘 휴대폰 번호라고 만나는 영상이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경찰은 A씨에 대해 작물 취득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작물업자들도 뒤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대로에선 갑자기 나타난 50대 여성을 피하려다 오중 추돌 사고가 났고 중부고속도로에서도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들 심우영 기자가 모았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차로를 바꾸는 순간 1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을 치고 옆 차선에 있던 순찰차까지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2시 10분쯤 인천대로 인천방향 가자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5대가 부딪혀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앞서 고속도로 1차로에 갑자기 걸어 들어온 50대 여성을 피하려다 연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찌그러진 승용차를 견인차들이 옮기고 아수라장이 된 도로에는 차들이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대소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운전자 등 5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전쟁이네요. 비틀거리다가 1차로 주행하던 이 차량을 침몰했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오전 8시 23분쯤 포항 구룡포 낚시공원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전 9시 41분쯤 구룡포 인근 바다에서 조업하다 자초돼 실종된 4톤 어선의 선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수색을 사항하고 이제 해안가로도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발견은 마을 주민이 했어요. 지나가시다가. 오늘 오전 2시 41분쯤 포항 장성동 한 탁구장 건물 내 가정집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5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각각 2도와 1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선선한 바람에 나들이 하기 좋았던 오늘 서울 곳곳에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 많이 열렸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멍때리기 대회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전통문화 행사까지 이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른 인조잔디에서 묵묵히 체조하는 사람들. 대회 시작을 알리자 자리에 앉아 넋놓고 허공을 응시합니다. 감독관들은 참가자들의 심박수가 안정적인지 체크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른바 멍때리기 대회가 서울 한강 잠수교에서 열렸습니다. 정신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멍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쉼이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참가자들은 1시간만 동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멍 때리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형형색색으로 꾸려진 조계사 인근에서는 시민들은 연꽃 그리기와 사찰 음식 체험을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나온 아이들의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피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을까 했었는데 이렇게 많아서 솔직히 놀라기도 했는데 애들한테도 좋은 경험이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서울 조계사 앞에서 열린 전통문화마당에도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다음 달 1일 개장하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거대한 모래 작품을 관람하고 파도에 몸을 맡기며 시민들은 여유로운 휴일을 보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전통 가전제품 회사들이 고령화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아름답게 살겠다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헬스와 뷰티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김정민 기자입니다. 커다란 거울과 탁자 위에 올려진 다양한 화장품. 자리에 앉아 화장을 받는 손님.
미용실로 보이지만 실은 LG전자가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입니다. LG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이곳 강남 한복판에 팝업 스토어를 열고 뷰티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피부 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꾸몄습니다. 진단기가 현재 피부 상태를 확인해주고 여러 뷰티 가전제품을 직접 사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메이크업도 관심 많은 편이고 기기는 이제 엄마가 이런 걸 많이 사용하셔서 계속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시니까. LG전자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화장품 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등 뷰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스마트 TV 전용 앱인 삼성헬스를 출시하면서 헬스케어 시장을 본격 공략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갤럭시 워치의 헬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사용자의 체성분을 측정하고 몸에 맞는 운동을 추천해줍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개념이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질병관리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헬스 관리하는 앱을 활용한 선제적 관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건강과 뷰티를 지키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가전업체 입장에서는 선점해야 할 중요한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이 뷰티라든가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이걸 일상적으로 관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대형 가전뿐만 아니라 생활 밀착형으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가전업체의 신제품 개발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중민입니다. 한국이 낳은 마라톤 영웅 황영주 선수의 고향인 강원도 삼척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 5,000명은 마라톤 영웅이 훈련하면서 뛰었던 길을 함께 달렸는데요. 그 시원한 레이스 현장 장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발선에 모인 달리미들이 출발 구호와 함께 힘차게 첫 발을 내딛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주 선수의 고향인 강원 삼척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자는 5천여 명. 4년 넘게 기다렸던 마라톤 마니아들이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올해 한번 이런 좋은 기회가 돼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루고자 하는 기록이 아니라 아이랑 같이 해서 너무 좋습니다. 황영주 선수가 뛰고 훈련했던 코스를 달려보는 것도 매력입니다. 마라톤은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그런 민족 스포츠로서 의미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우리 꿈나무 선수들이 좀 발굴되고 이번 대회 하이라이트인 풀코스에서는 해외 초청 선수인 케냐의 사이러스 무투리가 2시간 20분 52초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요즘 미술계 거장들을 만날 수 있는 대형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대가 김환기, 그리고 미국의 국민화가 에드워드 호퍼까지 그 전시 모습을 화면 속에 담아봤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항아리를 든 여인을 그린 가로 5m가 넘는 벽화부터 달과 산의 풍경 대신 세상을 수많은 점으로 채워간 점화까지 1년 반의 재단장을 마친 호암미술관이 김환기의 40년 예술 여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점화가 단순히 조형적으로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본인의 정서를 가장 잘 담고 표현하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섞이지 못하는 광들. 햇빛 속에서 생각에 잠긴 나체의 여성. 현대인의 고독을 그린 미국의 국민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국내 첫 개인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집무실에 걸렸던 풍경화 등 독특한 화풍으로 자연을 담은 작품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Hopper employed his unique visual language and his inner impressions to capture the extraordinary in the mundane.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남자아이의 사진을 내걸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경을 넘나들며 익살스러운 표정을 담아냅니다. 세계를 누비며 여성의 눈,
노인의 주름 등 다양한 인물을 포착해온 프랑스 출신의 거리 예술가 제이알이 아시아 첫 전시를 선보입니다. I mean, I think in all the projects I do, it always reveals society. My work is kind of a mirror of our society. 이름만으로도 미술 애호가들을 설레게 하는 스타 작가의 대형 전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아쉬운 휴일이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에는 고농도 먼지가 머물면서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황사가 머물면서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먼지는 모레 오후부터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5mm 안팎의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제주는 오전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은 광주 22도, 대구는 2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화요일에도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이셨습니다.